349일 만에 보석 석방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호 상임 고문의 표정이 밝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은 문재인 정권이 교묘하게 아주 잘했다고 봐요. 칭찬을 하신 건지. 욕을 하는 건지. MB맨이기도 하지만 4대강 전도사이시니까요. 천억을 들여서 도수를 만들어 놓고 태초에 이 사단을 안 만드셨으면은 그걸 말좀 헛걸로 만든다? 이게 뭔 짓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다 못했어요. 정부 관계자로. 그러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 고말 내가 이런 토론 처음이네 진짜 이거. 아니 지금 왜 이래, 대체? 공주도 예상되고 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향기 그대로 맞나요? 봄이 왔습니다. 아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이게 굉장히 차이를 이렇게 나 이럴 때 봄이 왔어요 이럴 줄 알았거든. 아 지교수님 모르세요?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 노래. 아, 정말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거긴 너무 심해서 이쯤은 가야 그래도 좀 노래예요. 노래 그래도 좀 노래예요. 노래. 이 연령차. 야 자, 한결 따뜻해진 날씨처럼 드디어 국회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2달 만에 국회 정상화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오늘의 내부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앵커 박의 노래처럼 국회에도 봄바람, 봄향기가 날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한 분 계십니다. 예, 또 한 분의 내부자이신데요. 외부자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시는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 고문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은 뭐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별도로 사석에서 이렇게 가까이 뵌 적 없는 것 처음이신가요? 같아요. 네네. 집안분 아니에요? 제자 돌림? 그러니까.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족보를 확인을 했거든요. 예, 집안 오빠 되십니다. 아, 그러시네요. 예, 제자 돌림이 학렬이거든요. 네. 같은 학렬이시고요. 예. 아니, 내 사촌 누이가 재정이래. 아, 예. 맞아요. 사촌 누이예요? 재정이. 이렇게 재정이. 우리도 사촌 오빠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아, 재정이. 오늘 저희는 뭐 이남매 뭐 이렇게 제가 불러드리면서 이남매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우리 이재호 상임 고문의 표정이 우리 이수석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유난히 좀 밝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은 예. 저의 느낌만은 아니겠죠. 자, 오랫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주장을 하셨었는데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이 결정이 됐습니다. 구속 결정이 나고 이렇게 나오실 때 보니까 두 분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더라고요. 예. 소식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기분이 뭐 좋았죠. 네. 1년 가까운 기간을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영어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까다로운 조건이 좀 붙은 것은 저희로서는 아쉽긴 하지만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데 그날 이제 이 전 대통령이 나오면서 지금부터 고생이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뭐 네. 다른 이야기도 있으셨나요? 그 말씀은 이제 그 2심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무죄를 다투는 이제 법리 투쟁을 또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은 좀 무리한 수사, 짜맞추기 수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죄를 지금 다투는 거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재호 고문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고석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전하셨는데 정두원 전 의원이죠. 그분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석방을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근데 또 법정에서 판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가석방 조건을 갖다 얘기를 하면서 받아들이겠냐 결정해달라고 했을 때 10분 후에 와가지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도 사실 그 원했던 거 아닙니까? 가석방을. 보석. 보석을. 보석을? 네. 예. 보석.
뭐 정돈 의원은 뭐 원래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긴 한데 정돈 의원은 면회를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 면회를 늘 가서 이야기 늘 하는 사람 이야기하고 면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면회를 가서 늘 앉아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대세 지장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댓글 안 했는데 본인은 그러세요. 뭐 본인 대통령이라는 신분도 있었는데 내가 여기 들어와서 또 보석으로 나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프다 해도 욕할 거다 아이가 그러니 뭐 내보내면 나가고 안 그 내보내면 비슷한 말씀은 저도 뭐 그런 거지. 면회 가서 들었어요. 이번에 붙은 조건 지금 당연히 전제로 얘기하고 계신데 제가 그래도 한번 언급은 해볼게요. 보증금 10억 원 납입, 그다음에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고 접견, 통신 제한을 했는데요.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시 얘기해서 사위, 며느리. 그리고 변호인. 예, 네. 그렇죠. 그 한정된 사람과만 통신과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받았는데 보통 징역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아닐 경우에는 이 보석 허가가 잘 안 난다. 이런 평가들을 예. 많이 하던데. 아니 아까 그러니까 그 10년이 구속만기- 아니고요. 예. 10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라도 예. 보석은 잘 인정을 안 해줘요. 법원이. 어떤 경우에 인정을 해주냐면 예. 예를 들어서 사기죄로 들어갔는데 1심 끝나고 뭐 재판 중에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은 사정 변경이 생겼잖아요. 구속을 해둘 사정이 바뀌었어요. 그럴 때 풀어주는 게 보석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정 변경이 없었어요. 그죠? 구속할 때 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원래 보석은 기각이 돼야 맞습니다. 네. 예, 일반적인 사례에 의하면. 근데 구속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형사소송법 98조에 의하면은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통상은 그렇게 안 하고 사실 보석도 까다롭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질 않았는데요. 사실은 불구속 재판 원칙은 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통상의 일반 재판에서도 그랬느냐라고 물으면 이제 조금씩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조건에 대해서 까다롭다, 엄격하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를 사용해도 그거 어떻게 누가 알 수 있겠느냐. 24시간 3주에서 감시를 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문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석금이었나요? 그게 10억 원인데 사실은 보석 보증금은 이 중에 이제 1%,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내면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과하다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보증금 10억은 국민들은 그러더라고. 야 역시 돈 있는 사람은 다르다. 10억씩 내고 나온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낸 게 아니고 예. 430만 원을 낸 겁니다. 1,000만 원도 아니에요. 1,000만 원도 아닌가요? 1,000만 원은 1억일 때 1,000만 원.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10억으로 올라가면 그게 감안돼요. 그래서 예. 430만 원을 낸 거예요. 1,000만 원도 아니었던 거네요. 아니 지금 1,000만 원도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하시는 분한테 1,000만 원도 안 냈다. 1,000만 원 돈 뭐 날린 거 아니냐. 네, 통신 제한 조치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20년 한 검사, 10년 한 검사 다 물어봐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조건이 많이 달린 거 처음이고 이런 통신 제한 조치가 달린 것도 처음이고. 그런데 이제 이 재판장이 이렇게 제한 조치를 하면서 검찰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건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라고 네. 했는데 예. 이 검찰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거. 그러니까요. 무슨 방법으로 뭐 이게- 도청을 할 거야, 네. 뭘 할 거야. 전화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 인터넷, 그다음에 SNS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막으려면 집안 전체를 감청을 해야 돼요. 감청. 근데 이제 감청하려면 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피고인이지 다른 사람이 지금 문제 있는 건 아닌데 다 동의를 해줄 리도 만무하고 그렇다고 해서 동의 없이 법원에다 감청 신청을 하면은 법원이 그걸 받아줄 가능성도 만무하단 말이에요. 예. 결론은 별로 실효성 없는 네. 그런 조치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 98조가 보석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조건을 붙여야 되는데 보석 보증금 이외에는 조건을 붙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거지 제한 정도는 주거지 제한 했었죠. 정도는 네. 했죠. 근데 왜 그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걸 강제할 수도 없거니와 위반 사실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현실적인 판단. 고려, 그다음에 그만큼의 감시를 할 수 있을 만큼 인력들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보증금 정도로 만족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역시 저는 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청 뭐 이런 부분 저희가 강제 안 고려할 하셔도 수- 돼요. 저희가 잘 지킬 거니까. 고려할 수 없지만 다만
단 한 번이라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은 보석의 조건이나 기타 뭐 이런 방식의 석방의 조건들은요 다시 예. 구금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건 조건이 되기 더구나 때문에 삼진아웃도 엄격하게 아니잖아요. 한가가 딱 걸리면 원스트라가 아웃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또 지킬 것이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재판부의 고심 이거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아니 그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게 설사 선언적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판사가 보석하면서 이런 거 지켜라 그러고 본인이 지키겠다 그러는데 그걸 밖에서 그걸 뭐 이렇게 안 지킬 수 있고 저렇게 안 이런 지킬 수 꼼수 있고 쓸 거다, 이런 핸드폰, 대포폰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고3 학생처럼. 아이고 그 사람 그 아니, 고문님.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신기해서 저희가. 아니, 고문님, 그럼 이게 접견 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니까 자기 이제 수준에서 판단하지 고문님도 맙시다. 아, 저도 면회가 못 되게 갔습니다. 어제부터 못 하시겠네요, 안 이제? 갔지, 못 갔지. 예. 아니 예. 필요도 없지 그렇지만 뭐. 이제 그런 시선들 국민들의 시선은 저희가 또 이해를 해야 하는 아, 것이 그러니까요. 사법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꼈던 어떤 박탈감들이 분명히 그런 거죠. 존재합니다. 예. 유전무죄. 그러니까 또 하나는 예.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형사 재판은 현재 피고인이 과거의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다. 자택에 가서 기소된 범죄 사실 하나하나를 읽어보고 과거 피고인이 한 일을 찬찬히 회고해달라라고 이제 당부 말씀을 이제 붙였잖아요. 아, 거룩한 말씀 하셨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래도 인정할 건 좀 인정하고 일단 그보다- 반박할 건 반박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집안에 갇혀 있을 테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운동하십시오. 그 소리까지 했어요. 네, 맞아요. 저 또 세간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실은 이게 보석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일부러 지연했다. 1심에서는 사실 증인을 하나도 안 불렀는데 2심은 다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구속기간 내에 재판이 못 끝나게끔 만들었다. 뭐 이렇게 또 시비를 아니, 걸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또. 진 예. 교수님. 예. 예. 근데 정정해 줄게. 그건 팩트가 아닌 게 재판 왜 지연됐냐. 2심 들어가고 재판부를 3번 바꿨어요. 예. 아니, 재판부를 3번 바꾸니까 이번에 6일 날이 새로 바뀐 3번째 재판부가 6일 날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 재판부를 3번 바뀌는 법원 사정 때문에 재판이 늦어진 거지. 피고인 쪽은 이명박 대통령 쪽은 나오라 그러면 나가고 꼬박꼬박 다 법원 하자는 다 했어. 그 재판 일정 협의할 때 다 협의하고 증인부터 우리가 15명을 신청을 했는데 2명인가는 안 된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받아준 거. 그거는 인사 일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때요. 법원 인사 일정이 우리 있는 줄도 몰랐고 우리가 뭐 변호사들이 그걸 알고 증인 신청하고 뭐 그 정도 우리가 그럼 우리가 정권 잡지 뭐 하려고 문재인 정권이 고생하겠어요. 사실 제가 법조인이기도 하다 보니까 보석 결정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보게 됐었는데요. 당초에 신청했던 사유 중에서 이제 병보석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질환을 이유로 한 것으로 만약 결정이 내려졌다면은 비난이 좀 컸을 거예요. 그런 병명으로 보석이 허가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재판 과정에서는 희화화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무호흡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무호흡증뿐만 아니라 뭐 당뇨, 역류성 식도염, 탈모 등등의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사례가 없거든요. 이번에도 병보석은 받아들여지지 네, 않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보석을 내린 근거를 보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구속기간 만료 이 한 달 남짓 남았고 그랬던 법원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하되 다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보석 반대가 60.3%였어요. 국민들은 실망을 한다. 이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한테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길 바란다. 이런.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역시 그래도 법적 훈련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매우 나름 합리적으로 논평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벌써 체크하셨군요. 다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보석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사실 그 객관적 여론을 수렴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 탈원전 반대하는 여론 70%인데 당장 그만두셔야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요. 시민들이 이번에 뭐 보석 결정에 대해서 별 말이 없잖아요. 그건 애초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했던 게 너만 아프냐라는 거거든요. 그보다 더 죽을 병 걸린 사람들도 못 나왔는데 너만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게 있는데 이번에 그걸 분명히 했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다음에 딱 보니까 차라리 구속 만료로 나오게 되면 사실 접견권 제한도 안 되잖아요. 그냥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겠고. 네. 그러니까 또 그 조건을 갖다 엄격하게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딱 볼 때는 이 판단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이런 예.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 이번 보석은요. 보통 보석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보석이죠. 이게 뭐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짚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재판장이 이번 정기 인사 때 교체가 돼서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영전한 거죠. 좋은 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재판 아니에요? 사법부로서도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가지고 제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사건인데 인사가 나는 바람에 새 재판장이 오고 이건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거는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게 그 MB 개인 입장에서는 저는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제한이 안 붙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보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도 과히 그렇게 유리한 거는 꼭 아니다.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에요. 이 정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2심을 진행하는 이런 중대한 재판에서 재판장을 중간에 교체한 사례가 거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인겸 부장판사가 대거 증인 신청을 받아줬죠. 그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공소장을 바꿀 것을 요구했어요. 검찰에. 삼성이 에이킨 검프에게 소송비용. 줬다. 소송 비용을 대납하게 하는 직접 뇌물죄라는 것은 그게 대리인이거나 에이킨 검프가 이것이 그 차명 계좌거나 할 때 성립이 되는 것이지 제3자 뇌물죄가 맞다. 근데 이런 공소장 변경 법제를 그렇죠. 이런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되면요. 사실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권에서 입김이 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생각하시네요. 인사권 행사에 그러나 저희가 그 문제를 더 제기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법원의 인사고 그다음에 우린 또 법리적으로 2심에서 다퉈서 충분히 무죄를 다툴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에 수용한 개입했다는 것이죠. 의혹이네요. 뭐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죠. 그게 김인겸 그 부장 판사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 검찰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공소장 일본 주인가에 의해서 검찰 이대로 가면 당신네들 주장대로 하면 이 재판을 1심으로 넘겨버릴 수밖에 없다. 파기환송해야 될 상황. 1심으로 재판 자체를 1심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삼성 뇌물 주체가 없지 않냐. 삼성에서 에이킨 컴프에 돈 줬다는 건 나왔는데 에이킨 컴프가 이명박에 돈 줬다는 건 어떤 기록도 없지 않냐. 그걸 밝혀라. 기록이 뭐 증거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판장이 상당히 공정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판을 바뀌니까 우리로서는 그러지. 이건 뭐 재판 완전히 무죄 줄라 하니까 바꾼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나는 소리지.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은 통상의 재판하고는 다르긴 합니다.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 한 명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어렵죠. 왜냐하면 특히 1심 과정에서 모두 동의했던 증거들의 발언자들 아닙니까? 2심에서 이 증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통상의 재판에 비추어 봐도 이례적이긴 하고요.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해서 제3자 뇌물공여로 변경하라는 것은 무죄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물론이죠. 그거나 큰 차이가 없는 아니, 문제입니다. 다만 아니, 법률 아니요, 그거는 좀 스킬상 다른데. 아니, 스킬상 그런 지점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뭐 그 소송지휘는 할 수 직접 뇌물죄와 있겠지만 제3자 아니, 뇌물죄는 의원님, 잘 아시지만은 네. 지금 그게 현격한 차이가 아니라 있잖아요. 그걸 입증하기 위한 그 요건에. 법원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건 뭐 우리는 뭐 피고인 측에서는 그건 알 바가 아니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교묘하게 아주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명분이 칭찬을 하신 거지. 요걸 하는 거예요. 한 달 있으면 자유롭게 풀어줄 걸. 공연히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것 다 묶어갖고 가택연금 시켜버리니까 이거 아주 문재인 정권답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이제 이렇게 허가가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이야기가 또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기결수잖아요, 이미. 형이 이미 확정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특별 사면에 의하지 않고서 사면도 형이 확정된 다음에나 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구속 가는 집행 건 없는 정지는 할 수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혐의 3개 중에 그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범죄 사실로 인해서 2년형이 확정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나머지 2사건은 계속 재판이 진행돼서 예. 그 경우에는 미결수의 신분이고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는 기결수의 수형자 신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사면이라는 게 이분을 감옥에서 일단 풀어주자라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된 피고인 지위에서 풀려나려면 구속집행정지가 필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결수, 수형자 입장에서 풀려나려면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결정이 한꺼번에 내려져야 돼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감옥 밖으로. 사실상 정보가 변호인 아니라면- 측에서도 언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한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추측컨대 형을 빨리 확정받고 정치권에 뭐 사면을 요구하고 기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일각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사이에 좀 기류가 좀 바뀐 게 있는데 예.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루머가 돌았잖아요. 이 현 정권에서 받다가 빨리 사면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친박 신당을 만들어지고 뭐 이제 그 야당이 분열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류가 좀 바뀐 게 친박 사람들이 나가서 당을 꾸릴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에 있어도 예. 큰 문제 없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당을 생기니까 장악하죠. 당을 장악하니까 예. 이제는 아주 그냥 떳떳하게 이 얘기를 좀 막 하는 것 같아요. 예. 외부자들에서 우리가 뭐 다 판사들끼리 모인 게 아니니까 법적으로 뭐 되나 안 되나 그거는 뭐 우리가 여기 따질 게 아니고 그냥 뭐 맡겨놓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말하기가 좀 어색한 자리긴 하지만은 뭐 한 2년 가까이 살았으면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나올 때도 됐다 뭐 이 정도로 해야지 그건 뭐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건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예. 이재호 고문께서 향후에 예. 이 전 대통령의 뭐 재판의 전략, 계획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건 뭐 변호사들이 이제 할 텐데 예. 다음 주 초에 가서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왜 이번에 보석 신청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과도 직결이 돼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핵심 사안 중에 하나인 삼성의 소송비 대납, 에이킹 건프 이거는 팩트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에 바탕에서 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재판부가.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그건 피고인의 주장인 거 아니에요. 항소심 과정에서 충분히 아니에요. 증거를 모두 제출을 했고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이미 저기에 다 나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편집될 것 지난번에 같아서.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너무 지난번에 지금 말씀했는데 잘렸더만. 아마 이번에도 또 잘리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건 이 고문님도 벗어났어. 잘릴 것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들어보니 얘기할게요. 그건 아니라고. 아니 이러면 안 잘려. 이러면 나가. 이러면 고문님 이 부분은 잘립니다. 그럼 내가 들어도 잘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법리적으로 지난 1심 판결에 이 문제가 많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게 그래도 안 내보내 다 잘라. 이거 재판 전략이니까. 내가 이야기 시큰하고 가서 방송할 때 보면 안 나와. 어김없이 하죠. 지금 이건 역설을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 보니까 잘리더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재호 고문께서는 뭐 MB맨이기도 하지만 4대강 전도사이시니까요. 저희가 또 이 주제를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최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예. 보호 해체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그 때문에 나왔지, 나는. 그 때문에 나오셨어요. 진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예, 4대강이 이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잖아요. 요번에 이제 보해체하는 것은 금강 세종보 그리고 영산강의 죽산보는 완전히 해체하는 거고요. 금강의 공주보는 공도교 기능만 유지해가지고 사실 부분 해체가 되는 거고요. 네. 금강의 백제보하고 영산강의 승천보는 사실 해체는 안 하고 상시 개방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2대 1대 2죠. 완전 해제, 그냥 상시 개방, 그다음에 하나는 부분 해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를 해체할 경우에 이제 비용이 897억 5천만 원이 드는데요. 이걸 이제 40년간 유지할 경우에는 1,688억 원까지 비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수익 이거 비교해 보게 되면 해체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해체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환경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다 하셨어요. 예, 혹시 네, 저 정리를 했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아니, 내 존경하는 진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죠. 예, 그래 산이죠. 예, 그럼 강에는 물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죠? 예. 근데 지금 강에 물로 없앤다 그러면 그 강이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4대강 하기 전에 4대강에 진 교수는 가보셨어요? 예, 어떤지? 가봤죠. 예. 4대강 한 후도 가보고 그거는 하류.
하류 쪽에는 물이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강이 또라이고 완전히 썩은 물입니다. 그게 환경부 기획위원회가 자문위원회 발표 보고 내가 상당히 좀 참 내 속으로 내 화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그 4대강 16개 보에서 나오는 수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수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이 264억, 그 약 300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4대강 16개 보 운영비는 16개 보 수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돈만 해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40년간 무슨 뭐 이거는 진짜 그거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소리지. 지금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 죽산보, 승천보 5개 보를 내가 다 가봤어요. 저는 지금 세종보에, 죽산보에, 백제보에 공주보를 와봤는데 현장에 와서 직접 현장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미 잘 돼 있는 자연을 참마 알 수도 없는 이야기. 더 이상 4대 강을 건들지 말고 다 봤는데 지금 어쩐지 아세요? 세종보 있잖아요. 상시 개발해갖고 이미 옛날 4대강 하기 전에 강 수준으로 되도록 가버렸어요. 완전 또랑 물이 요만큼 이미. 나머지 다 톱이고 쓰레기 흉물수로 못 보게 돼 있어요. 아니 그동안 세종보는 6번 보강 공사를 해가지고 그냥 두면 둘수록 거의 애물단지 수준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지 그게 않아서 얼마나 그게 그냥 환경부가 하는 소리고 제가 5개 보를 다녀왔잖아요. 저 죽산보에 갔더니 황포도 때 선장이 이 죽산보 생기고 나서 수질도 좋아졌고 물도 많아졌고 이렇게 훨씬 좋아졌는데 도대체 환경부가 무슨 근거로 이 영산강의 수질이 안 좋아졌다고 보를 없앤다 그러느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 보를 해체하겠다. 뭐 차라리 그래 다 뜨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 극단적으로. 그러면 어떤 파탄적 결과가 오는지 적어도 이게 한 정부가 그래도 정당성을 갖고 추진했던 일이잖아요. 이거 저희가 2015년 12월에 당시 야당인 뭐 민주당과 여러 당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전부 이 무효소송 냈는데 2015년 12월 그거 우리 이명박 정부 때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이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7개월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여름에 감사하라 그래가지고 감사한 결과로는 수질이 개선됐다 그래놓고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평가위원회. 누군가 만약에 거기에 압력을 넣거나 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진짜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상이 와서 국고에 손실이 왔다면 그건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감사원 보고서하고 이번에 환경부 보도평가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과는 목적이나 범위 항목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죠. 예, 감사원 보고서는 4대강과 비4대강의 수질 개선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련된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다른 겁니다. 이번 보처리 방안 제시안은 보가 없어질 경우 부분별 변화를 살피는 거라서 특히 경제성 부분에 그렇죠. 보의 유무에 변동되는 지표를 선정을 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 두 개를 단순 비교를 해가지고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네. 이번에 환경위원회가 발표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왜 잘못됐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 43명 중에 19명이 입만 열면 4대강 반대하던 사람들. 입만 열면. 그러니까 기획위원회를 만들려면 43명 중에 공주보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 공주 사람도, 승천보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 백제보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 이게 좀 맞아놓고 찬반을 맞게 해놓고 위원회를 한다 해야지. 한 가지 색깔만 사람만 모아놓고 위원회 한다고 하면 결론이 뻔하지. 예, 뭐 친정부 인사다, 4대강 반대론자만 모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관계부처나 학계, 시민한테 추천받아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중에 4대강 반대하던 분들이 많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이 추진되던 당시에 대부분의 관련 전문가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의 전문성을 추천받았을 때 4대강 반대론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 영국 템즈강 있잖아요. 1957년에
영국 정부가 테임즈 강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랬는데 영국 정부가 테임즈 강에 볼을 45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 테임즈 강의 길이가 336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간격이 7km당 보 하나씩 설치를 했어요, 테임즈 강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고래, 물개, 아주 최고의 테임즈 강이 되고 영국 시민의 70%가 테임즈 강을 식수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는 무려 15만 킬로입니다. 94km당 보고 하나입니다. 테임즈 강은 7km당 보고 하나고 자연은 인간이 통제해야 친환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 정부가 지금. 런던 얘기를 내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호 때문에 물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없고요. 런던에서 깨끗해진 것은 일단은 공장들이 있었는데 공장 폐수 그냥 다 템즈강으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막았어요. 생활하수 처리를 완전히 했고요. 그다음에 고래가 왔다 그래서 내가 이상한 게 아니 고래가 왜 강에 들어와? 그게 또 심각한 재앙인데요. 물이 깨끗해서 온 게 아니라 길을 잊어버려서. 길을 잃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2006년에 제대로 고래가 되네요. 왔었는데 똑같은 고래예요. 이번에 벨루가 예. 걔가 왔는데 이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물을 갖다가 양을 늘리게 되면 결국 깨끗해진다. 이게 그쪽의 논리였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아니,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게 뭐냐면 아니고. 유입되는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댐을 막아서 물을 수량을 일단 늘리고. 풍부하게 만들어야 오염된 물을 내보내고 예. 물을 내보내고 수질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댐을 만들어서 4대강 사업 이후에 수질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일부 지류에서 수질 개선이 일어난 듯한 예를 들어 총인, 부유물질 등 TP, SS가 조금 나아진 듯한 수치도 있습니다. 그건요.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수질 개선 사업의 결과고요. 아까 템즈강 얘기하신 거랑 대동소이합니다. 되려 우리가 녹차 라떼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녹조 라떼라는 얘기를 왜 했겠어요? 거기다가 사급수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 출연합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30만 마리 폐사를 했습니다. 게다가 MB 정부에서 벤치마킹을 했던 바로 독일 라인, 마인, 도나우, 운하 같은 경우는요. 30여 년 넘게 단계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이루어졌어요. 특히 환경 파괴가 많은 구간은 제일 나중에 됐어요. 그런데도 이 운하를 추진했던 슈트라우스라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으면 안 했겠다고 아니요, 얘기할 좋아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사업을 벤치마킹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실증이 된 네. 아, 이 사업이라는 의원님, 거죠. 이 의원님, 예. 라인강에 보가 몇 개인지 아세요? 86개. 원래 운하 만들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거는 말씀하셔서 말씀해 지금 뭐 솔직히 말씀하셨잖아요. 외국의 예까지 저 너무 궁금해요. 아니 외국의 아니 예까지 갈 지난번에 것도 없고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인하셨어요. 고백하셨잖아요. 아니 요 자기 원래 얘기만 먼저 운하 할게요. 만들던 사업이었다. 자, 잠깐. 한반도 대운하는 일단 뒤로 하고 이 4대강을 정비하는 걸로 4대강 전도사나 뭐 대운하 전도사나 그건데 우선 제가 사대강 잠깐- 하고 다음에 대운하로 제가 가자 잠깐 이거였나요? 그 내 내부 생각은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아니 나는 뭐 자, 잠깐만 예. 얘기가 나왔. 지금 뭐 숫자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찬반이 다 할 말이 있어. 다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밤새도록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게 옳고 그러다 하는 것은 승부가 안 나요. 문제는 도가에 있는 현장 주민들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공주보 해체하다. 그럼 공주보 사람들이 해체를 찬성하느냐? 안 하잖아요. 공주시 의회가 전부 여다인데도 저는 만장일치로 반대하죠. 공주시 시장도 여다인데도 공주보는 유지해야 된다고 하죠. 제가 공주시에 가보니까 왜 답답하냐? 공주보가 이래 있잖아요. 이래 있는데 사진이 있나요? 예, 있어요. 내가 다 가져왔죠. 자, 요 이제 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공주보가 요쪽 동네에 공주시가 의료원을 처음에 옮겨놨어. 그러니까 요쪽 동네에서 요 긴급 환자가 생겨서 요 의료원으로 가려면 요 다리를 건너면 7분이면 돼. 근데 볼을 해치면 다리가 위험하잖아요. 이 다리가 밑을 공도교가 그렇게 돼서 긴급 환자가 생겼을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삥 돌아가는 1시간이 걸린대. 정부가 반대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요는 보의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농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이거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해체하는데 이만한 비용이 드는 거 국민들께는 정말 큰 혼란일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서는 또 해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요. 대책 없이는 실행 없답니다. 지금까지 방향을 설명드렸지만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는 과정 안에 있고 그 대책 마련이라는 것들이 주민들께 피부로 와닿을 만큼 충분히 주민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당시 뭐 여론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제 절대적 진리는 아니겠지만 반대가 찬성의 2배였던 상황에서 강행됐던 정책입니다. 그 여론조사 뭐 이런 거 그 하는 기관마다 틀리고 여기 우리가 또 이용하려면 해당 지역 농업 임업 종사자들이 조사한 거 보면 보가 유지돼야 된다는 게 50.8, 보가 해체되는 게 35.9. 이 조사는 정부가 공개를 안 했어. 자기네들 조사해놓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갖고 따질 거 없고 내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할게. 우리나라도 저 강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 할 일은 멀쩡한 보 때려 부수는 게 아니고 4대 강으로 들어오는 지천 하천 있잖아요. 이 지천 하천을 정비해갖고 축산 배수, 생활 배수, 공장 배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4대 강으로 못 들어오도록 하수관로를 따로 묻어서 지천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대 강의 물이 깨끗해질 뿐더러 수질도 나아질 뿐더러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편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종보, 공주보를 직접 방문한 한국당에서는 보 해체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하면서 이른바 물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뭐 전 정권 지우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보를 해체한다고 해서 전 정권 지우기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곤란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을 엄단해야 된다라는 것도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의 교감하에 사실 방조하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도 그러면 전 정권 지우기냐. 그러니까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 대안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전 정권이 했던 일은 모두 시혜법권이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판단의 적절성을 지적하신 건 좋지만 그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없어야 한다고 아니에요. 보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저는 4대강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 채수수농단 이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실책 중에 하나라고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패배한 이후에 그래도 한나라당 굉장히 서포트하던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요. 민심 소통이 부재했던 MB정치와 토목사업 투성이신 MB정치에 노라고 선언한 거다. 이런 평가까지 당시 했습니다. 아니, 조선일보를 매일 배려. 이렇게 욕하면서 또 필요할 땐 인용하시네. 심지어 조선일보마저도 그렇게 예, 얘기했고 심지어 조선일보마저도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면밀하게 되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되려 4대강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당시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뭐 정책을 알겠어요. 다시 충분히 되돌리는 것도 네, 선거 때부터 거의 공약이나 마찬가지 4대강 보 해체하겠다. 그다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감사원에 감사 지시했어요. 감사 지시했는데 실제로 개선됐다고 나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조사평가위원회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여기 들어와 계신 환경단체 하는 분들 옛날에 저거 반대하던 분들이에요, 다. 인천공항 만들 때 집안 침하되고 안개 끼기 때문에 대형 사고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그랬던 분들이라고 대부분. 그러니까 이름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갑자기 평가기준도 맞대로 자의적으로 한 다음에 밀어붙여. 제가 딱 2008년 영산포에 그때 이명박 대통령 모시 같이 갔었어요. 그때 박준영 지사, 최인그 의원 다 나와서 봤는데 너무나 놀랐어. 정말 한 2m쯤 되는 그 썩은 물이 흐르는데 퇴적층이 6m.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민단체 사람하고 토론하면서 이 말을 했었어요. 당신이 만약에 그 물을 이 한 컵만 떠다가 마실 수 있으면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4대강 다 취소하겠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진짜 이거를 후손에게 넘기는 건 죄악이라고까지 박준영 지사가 얘기했겠어요. 자, 장 변호사님, 물전쟁 선포까지 나왔고요. 전 정권 그러니까 전 정권 지우기라는 지우기가 말까지 맞다, 이거.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네. 전 예. 정권 지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제가 먼저 너무 말씀을 안 하셔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이건 보해체가 아니라 우파해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보를 지켜야 된다는 이유가
우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보에다 갖다 이게 좌파 우파를 붙이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 적절치 그런 못하죠. 정치적인 논리를 여기다 갖다 들여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잘못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리로 짓는 것도 안 되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해체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원칙은 꼭 지켰으면 좋겠고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 건 뭐냐면요. 이런 해체 결정 과정에서 공주시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에서 결의문까지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문까지 채택을 만장일치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영산강이 4대강 사업에 포함된 것은 그때 당시에 박준영 전남지사, 그다음에 박광태 광주시장 그렇죠. 그분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찬성을 했잖아요. 지지하고. 그때 뭐 민주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좀 뭐 욕도 많이 먹은 모양인데 자기네들은 당론이 4대강 반대지만 우리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거를 해체한다고 하면 지역 사람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고 또 그 평가하는 위원회도 이렇게 뭐 편향됐다는 이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그렇죠. 더 공정하게 더 신경 써서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자. 저는 왜 민주당이 이명박 때 했던 그걸 똑같이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똑같이 하다니 우리 그렇게 이명박 안 했어. 지금 문재인 이게 쌍둥이 같은 거예요. 객관적인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쌍둥이 같은 거 노력했다고. 이해가 안 되신다는데. 자, 그 말씀은 제가 받고요. 결정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보가 막 우익이다 그러면은 이게 보지킨다는 문제가 너 초점이 이상해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건. 이거 사실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처럼 막 콘크리트 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가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선진적인 흐름이고 이 흐름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역 이기주의의 전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 주민들이 지금 지역 아니야. 이기주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상수원 지구가 있는데 여기서 식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연론하면 당연히 철거하는데 반대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국가 전체로서의 공익적 관점에서 보면 그건 철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유역에서 임업하는 부분들은 조금 높게 나오지만 조금만 유역으로 해도 벌써 반반이 된단 말이죠. 더 넓히게 되면 사실은 그걸 철거하는데 찬성하는 분이 더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유역 사람들의 거지 어떻게 국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걸 겁니다. 판단합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그건 아니, 잘못된 그러니까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강이 강이 유역 사람들 유역 사람권이라니. 건 아니, 좀 강이- 힘든데요? 강이 그 유역 사람들이 가장 일차적인 혜택 가졌어. 그러니까 아니, 표현이 그 일차적인 사람들의 일차적인 거시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 일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주보 같은 게 지을 때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지으면서 준서를 하잖아요. 준서를 하니까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때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물차를 갖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준서를 한 상태에서 이거 보를 하게 되면 또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걸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거지. 이거 자체를 갖다 쉽게 말하면 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거지. 그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되었건 국토의 올바른 이용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의 이익이 관련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대책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 그분들의 맞죠. 의견도 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것이죠. 이 전 대통령이 쓰신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 거기를 보면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해결은 물론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4대강에 대한 애착이 뭐 아주 남달랐죠. 근데 지금 혹시 이런 상황을 다 전에 듣고 계신가요? 보호 해체되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면회 갔을 때. 어떤 반응이시던가요? 그 안에서 잘못 이야기하면 또 뭐 그 안에서 구속돼서까지 뭐 정치하냐 그럴 것 같으니 그냥 듣고 뭐 거기만 끄떡끄떡 거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게 고모님 근데 뭐 찾으십니까? 지금 계속 이 종이 소리가 계속 들어가서요. 내가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지금 미세먼지가 제일 심각한 게 지금 우리 며칠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4대강이 미세먼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4대강의 물이 가득히 흐를 때 미세먼지가 더 강에 그 주변에 지역에 줄어들겠어요. 4대강의 물이 쭉 빠져갖고 맨바닥이 드러나고 흙모래 자갈가 드러나서 바람 불면 모래 날리고 하는 게 미세먼지가 더 많이 드러나요. 이 4대강과 갑자기 미세먼지가 예, 미세먼지를 위해서 고등어를 안 구워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해 아니 보여요. 그러지 않아요. 4대강이 유지되는 게 예, 예. 미세먼지 없는데 도움이 되지. 4대강을 해체하면 미세먼지가 더 난다 하는 것은 하나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고모님, 근데 지금 우리의 논의가 미세먼지와 4대강 보해 설치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새로운 연구가 제가 필요하기 잠깐만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제가 이거 얘기하고 아, 해주시고요. 그 내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건 예, 예, 절대적으로 관계. 네. 4대강 보해체 문제는 이제 6월에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깨끗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저희 외부자들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와, 오늘 준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제 토론하는 내내도 막 이거 준비하신 자료 막 찾고 이러셨는데 아무튼 열띠게 토론해 주신 아주 다 결론을 다 뭐 이야기 못했죠. 오늘 저 오늘 부모님이 다 준비해 오신 거 다 못하실 것 얘기하려면 같습니다. 예, 우리 오늘 다음번에 한번 12시까지 강의 들어야 저 되니까. 애기 보러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애기 보러 가야 돼요. 쉬운 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제 강이 물이 흐르는데 부모님 그거 예. 말씀하셔도 다 편집됩니다. 나중에 아셨잖아요. 쉴 때 말씀하시죠. 예. 네, 이재호 고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어느덧 청와대에서 세 번째 봄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임기 3년 차를 함께할 새 얼굴들도 발표가 됐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 7명과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오동호, 김연철, 최정호, 문성혁, 진영, 박영선, 박양우입니다. 근데 뭐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반만 해도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그렇죠. 인물인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로 간 거란 말이죠. 이거 뭐 어떤 이분도 근데 변화일까요? 사실은 굉장히 경제통이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도 몇 번 경제부 불렀는데 기자였죠. 경제부장까지 했어요. 네. 특히 이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적 측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특히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 대해서 강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경제민주화 기치를 당에서 뭐 몇 안 되는 앞장서서 나섰던 분 중에 한 분이라서 중소기업 벤처부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네. 영역이죠. 저는 이제 박영선 의원 개인에서도요. 이게 이제 정권 초기에 법무부 장관을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은 이제 정권 후반기로 가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없고 오히려 자기 전공 분야인 경제 쪽의 그 장관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유리하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진영 의원의 입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뭐 젠틀하신 분이죠. 네. 근데 어쨌든 그분이 출발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아서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이제 탈당을 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 와서 당적을 갖고 당선이 됐고 그런데 한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가깝게 모셨던 사람이 또 이쪽에 와서 이제 입각까지 한다는 거는 그건 그분의 개인적 인품이나 뭐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정체성의 혼선이 오고 좋은 평가를 듣기 어렵다고 그런 그 추측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을 떠나서 존경받는 분이라고 말씀 들었고요. 특히 19대에서 행안위 위원장을 하셨는데요.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두 주역인 우리 김현 의원님과 진선미 의원님이 행안위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임수경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만만치 않은 전투력을 가진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그 세 분 모두 한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위원장님 성품, 인품에 대한 칭찬이셨거든요. 누구한테든 칭찬을 받는 건 사실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아니라 진짜 인간적으로 어떤 상황을 대처하고 누군가를 존중하는 데 있어서는 몸에 배신 분이에요. 네. 지역구에서도 당을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은
그런 존경심으로 계속 지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 만약에 장관 제의가 왔어요. 금배지하고 장관 감투 중에 이 의원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 3선쯤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정입니다. 지금은 지금이라면. 아, 좀 다른가요? 지금은 답이 정해져 있다는 지금은 얘기죠. 제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지만 안양 동안을의 지역 구민을 함께 호흡하면서 지금 소통하고 있는 입장이라 네. 예, 금 배지를 욕심내서가 아니라 동안을의 일꾼이 되기 위한 준비에 진력하겠다라는 대답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유일한 대답. 감정을 잘 피해가시네. 가장 회상하고 왜 지역구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관 자리 생각이 있었어. 누구 편이세요? 내부자들 봤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정작 청와대 인사 개편에서 자격 논란이 불거진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2월 마지막 날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한 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정말 대미 통상 교섭의 전문가죠. 처음부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발탁이 돼서 FTA에 밑자락을 깔고 이제 이번에 다시 또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또 발탁이 됐었잖아요. 매우 이례적이죠. 국가안보실의 2차장을 통상 전문가를 시켰다는 것은 결국 신한반도 체제를 얘기하고 남북 경협에 지금 의지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 앞으로 이 남북 관계에 좀 더 특히 경협 부분에 미국과의 물론 제재 해제를 받아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 보관을 갖고 기용한 거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방향성은 알겠는데 이 적절했나 하는 좀 의문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경협을 재차 강조하셨죠. 미국 쪽에서 굉장히 불편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는 직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남북 경협에 과속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고 또 그런 인식을 미국에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백악관 내 매파로 불리는 그 볼튼 최근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팎에서 언론에서들도 혹시 미국과 불편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죠.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의 이제 과거의 어떤 몇몇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던 지지자분들도 있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상교섭본부장 직을 맡으시면서 FTA 재협상 과정에서도 능력을 보여주셨고 결과면에서도 만족하고 계시고요.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2차장이 어떤 일을 맡는지 그래도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1차장은 국방과 안보 그리고 2차장은 통일과 외교를 담당합니다. 특히 지금 남북 경협 얘기를 하셨겠지만 북미회담 계속 진행되고 남북 경협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고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줄곧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일 외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그간 김현종 본부장 지금 현재 안보실 2차장이 해왔던 일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대미 소통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것도 향후 지금 현재 외교적 상황이라든지 남북관계의 문제도 결국은 단순 안보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의 문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북미 간 소통 아울러 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서 4강 중에 미국을 제외한 3강 대사도 교체가 됐습니다. 신임 주중대사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리고 주일 대사에는 남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또 러시아 대사의 후임으로는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단이 발표되자마자 또다시 그 도마 위에 오른 한 명의 인물이 있죠. 장하성이라는 이름 석자. 자, 이 인사에 대해서도 또 각자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조금 뜬금없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장하성 그럼 소득주도 송장 막 이러다 갑자기 주중대사 이러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경제학자잖아요. 난감하잖아요. 경제학자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외교 분야에 무슨 그전에 무슨 활동했었던 건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니까 좀 황당한데 또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교환 고수 2번 했다. 그다음에 그 책이 중국어로 번역돼 있다. 또 이런 것들이 왜 그 쓸데없이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 얘기는 진짜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예. 그럴듯하게 하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보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게 왜 인사가 이렇게 됐나 쭉 따져 보니까 사실은 그 전에 했던 주중 대사들도 외교랑 아무 관계 없는 분들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류익 씨, 그러니까 그때가 MB 정권 때. 때고요. 권영세, 뭐 김장수 이런 분들도 사실은 외교랑 전혀 없는 분들이고 관계 없는 분들이었고 또 마지막에 노영민 대사잖아요. 네. 이분도 사실 전혀 상관없고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정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 핵심을 보내니까 내가 성의를 보였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합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정말로 이렇게 외교라고 한다면은 좀 외교 전문가들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임기를 보니까 2년이 채 안 돼요, 다들. 바로바로. 그러니까 무슨 자리 주듯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다시피 중국 대사는 벌써 우리나라에 온 지가 2014년에 와서 아직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 좀 기준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4강 대사에 관해서는 외교 쪽에 전문가를 그다음에 한테 시켜놓은 다음에 그냥 바로바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지점은 한국당에서도 같이 얘기하는 보훈 인사. 예, 그 비판과 좀 맥이 닿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정권 실세, 대통령 실세, 측근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니 뭐 그러니까 솔직하게 실세라서 그치. 측근이라서 보낸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오히려 이제 장점을 가진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4강 대사 같은 경우에는 외교 전문가를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외교부에서 중국 근무가 많았더라면 외교 전문가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어요. 외교부의 공무원으로서 나가서 대했던 중국과 또 미국과 일본과 대사로서 나가는 역할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중요성이라든지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의 교감도 외교 정책에 대한 동의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네. 단순한 측근이어서가 아니라 그 부분을 얼마만큼 외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대사로서의 역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등 역량도 함께 맞물려서 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4강 대사를 나갈 때 그 나라의 특성을 또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대사는 여타의 대사하고 굉장히 달라요. 중국 특유의 이제 관시 문화가 있어서 네. 어떤 대사를 찾더라도 사실상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 점에 플러스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중국에서도 사실상 이제 장하성 교수님에 대한 호감도는 높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대사의 가장 큰 덕목이랄까? 그거는 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현종 지금 2차장 우리 그 장하성 중국 대사 뭔가 일관된 맥락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 보면은 이제 맥락이 좀 잡히는 게 원래 이분 먼저 시킨 게 아니에요. 김동연 부총리 시켰는데 안 한다 그래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의 코드는 안 거, 분명한 거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은퇴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그냥 나온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역시 그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의 협력, 미국과의 협력, 남북 협력, 그 경협이라는 코드로 이렇게 쭉 꿰면은 그래도 좀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어쨌든 뭐 경제 전문가로 주중 대사를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건 분명합니다. 예. 근데 뭐 아무튼 야당에서는 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로 경제 실패를 가져온 장 전 실장이 외교 실패까지 안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른미래당에서도 다정한 인사인가, 다 정한 인사인가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제가 잘 표현한 거죠. 이번 인사 개편은 일명 뭐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생각 좀 듣겠습니다. 장하성 지금 중국 대사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회전문 인사다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임종석 비서실장도 물러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UAE 특임 대사인가요? 예, 임명이 다시 됐고 또 탁현민 행정관도 몇 주 안 돼가지고 다시 그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또 홍장표 전 경제수석도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돌아왔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이라크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 이렇게 또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에 참 인재가 많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야당 시절에 얼마나 그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본인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아쉽죠. 근데 이게 무슨 자리 나눠준다라기보다도 탁현민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문직이고 사실 돈도 안 받고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자리는 물러갔지만 그분의 뭐랄까 능력 같은 거에 요구되는 소요되는 바가 있다는 판단인 것 같고요. 정보서. 그다음에 UA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그 임종석 실장 UA 막 달려가고 막 이랬던. 네네. 그래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회전문 인사라고 하면 제가 원래 무슨 의미로 쓰이냐 했더니 그냥 일부 인사가 주요 보직 돌아가면서 계속 맞는 거, 특정인에게 인사가 몰리는 걸 이야기한 게 사전적 형식적 의미인데 한 사람이 또 하는 거.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과정에서 민간으로 살짝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뭐 정경유착이라든지 기타의 방식으로 이제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용되고 특정인을 위해서 직이 마련되고 등등의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춘 협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회전문 인사인가를 들여다본다면 아까도 지적하신 바처럼 뭐 탁현민 행정관도 마찬가지고 임종석 전 실장 외교의 특수성을 감안한 명예직 사실상 뭐 정규직은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고 뭐 MB 정부 얘기를 하면 또 논쟁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그 이동관 수석님 같은 경우도 홍보수석으로 이 자리를 물리신 이후에도 또 그냥 이 역량을 섞일 수 없다 해서 언론특보로 또 재차 활용되시기도 한 것처럼 이런 방식 무조건 회전문 인사인 것 같다라고 외형적 틀을 보이는 과정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인사의 역량이 그 자리에 긴히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해서 냉정한 비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진짜로 이 대목에 오니까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자수를 하면 저는 그 뒤에도 언론문화 특임대사라는 걸 또 했습니다. 장본인이시네요, 아주. 두 번인 줄 알았는데 세 번인가요? 그런데 뭔가 이 좀 그늘에서라도 그 대통령의 그 일을 도와드려야 된다 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한 거지 무슨 그 자리를 통해서 뭘 그 해먹으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결국 그 얘기는 후수하고 곧 싶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담당 행정관의 아니 회전문 인사가 뭐가 그렇게 나쁜데 계속 비판하는 거야 도대체. 진짜 피아식별이 잘 안 되는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가 다행히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 같아요. 예, 후폭풍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정치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았던 게 바로 이 한유총 사태였는데요. 지난 주말을 임박했을 때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한다라고 해서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고 있는데 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태의 피해자의 한 분이시군요. 네가 애를 키워놓고 정치를 하지. 네 애도 안 보이면서 지금 국민 이야기를 하느냐. 그 화살이 저한테 다 돌아와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는데 다행히도 그 날짜 이르기 전에 사태가 해결되는 국면이어서 저야말로 천당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감사자네요. 그랬습니다. 한유총의 이제 무기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파업해버리는 거잖아요. 학부모들이 애들 유치원에 못 보내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원망의 화살이 당연히 정치권을 향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들이 해왔던 행태들을 갖다 우리가 보고만 있었는데 1533곳 참여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참여한 게 239곳이었고요. 그나마도 그중에 221곳은 애들을 받은 거예요. 프로그램만 진행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사면초가에 지금 빠져있죠. 왜냐하면 고소당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한유총 지도부가 회원들에게 단체 행동을 강요하는 문자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문자 내용은 그 명백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라고 위법한 행위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엄마들이 고소한 게 있어요. 파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시도를 한 거잖아요. 아주 작지만 안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아동들에 대한 학대다라고 해서 이제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또 그 교육당국에서는 그 허가를 갖다 설립 허가를 취소를 해버렸죠. 네. 민법 38조에 의하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행정 절차상 남은 절차는 있지만 해체 수수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부의 설립 허가 취소라는 행위에 목을 메고 뭐 소송을 예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미 무용한 싸움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취소하는 거 설립 허가 취소한 거는 잘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설립호가 취소를 굳이 하지 않아도 해체될 입장인데 네. 굳이 나설 필요가 있었겠는가는 정무적인 판단이면 모르되 법률적으로 주무기관으로서 이런 사태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도 국민으로부터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또 다른 일의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의 추이가 그랬잖아요. 에듀파인 도입하고 이러는데 사실 국민의 압도적 다수였죠. 사실 네, 70% 정도가 맞습니다. 찬성을 했는데 그다음에 한유총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딱 했는데 오히려 그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론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을 하려면 자기들의 사적 이익이 동시에 공익이기도 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딱 볼 때는 공익은 하나도 없고 완전 사익을 위해서 저런다는 게 너무나 보이니까 지지가 이제 오히려 더 떨어져 버린 거죠. 지금 이 과정을 보면요.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유총이 국민 여론을 얻지 못한다, 자초했다, 다 동의합니다. 정부에 대들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고 국민들하고 괴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단체를 해산시켜버리는 것, 정부가. 이게 민주국가에서 바람직한 일이냐라는 저는 그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기 잠시만요. 네? 제가 재선을 포기해야 될 정도의 사실 저보다 더 힘들었던 맞벌이 부부들 많습니다. 정말 맡길 곳 없는 부모님들의 참담함 사실 현실적인 피해로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네. 그 피해를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서 그게 예, 공익? 공익입니다. 부모들의 그런 맞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 물어볼게요. 전교조가 말이죠. 전교조가 교원 평가 반대하고 있어요. 교원 평가를 근데 강행한다고 만약에 어떤 정부가 그렇게 했을 때 헌법상 보장된 노동 상권을 우리가 행사하겠다고 파업했어요. 아이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잡고. 잠시 지금 자, 그렇게 조금 그렇게 했을 때 전교조 해산시켜 버리는 것 이거 정당화될 수 있나요? 지금 다른 아니요. 사례를 너무 유사하게 병치시킨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예. 생각해요. 또 이런 단체들은 단체 행동을 할 때 뭘 볼모로 잡고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노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헌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노동단체하고 네. 사실상 지금 이와 같은 결사의 단체, 자유죠. 결사의 결사의 자유 자유도 물론 헌법상 보호가 존중할 돼야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계약 연기는 사실상 휴원이었습니다. 휴원과 계약 연기를 다르다고 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이 휴원을 절차에도 위배해서 강행했다. 이것은 아이를 볼모로라는 말 그 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위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노동자의 파업권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례를 거시하면서 병치시킨 거는 전 유감입니다.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우리나라는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 결사를 흐트러버리는 그런 조치의 원인으로 그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는요,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고 좁게 해석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게 법치주의고 헌법을 존중하는 해석이죠. 네. 그런데 한유총이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없애버리는 건 다른 문제란 말이죠. 한유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애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의 피해는 그래도 아이 봐주는 엄마가 계셔서 저는 약속했습니다. 약속할 그럼 뻔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애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한유총은 전체 유아 교육을 볼모로 해서 전국적인 사태를 불러왔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심지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사적 이익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공익을 뒤로 물렸고 우리의 유아 교육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공익이 예.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많은 우리 아이들의 엄마를 다시 분노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행정의 기본 원리로 놓고 본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 이전에 교육당국과 정부를 포함해서 모두의 직무유기가 맞다. 이번에 어쨌거나 이렇게 기습적으로 원아들을 볼모로 한 투쟁을 택한 것은 전 전략적인 실패다. 이렇게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대응을 보면 무슨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일벌 100개 하겠다. 엄단하겠다. 하는 그런 연장선의 그림자로 보이기 때문에 꼭 설립 취소까지 갔었어야 했나. 대화를 통해서 좀 그동안 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지금 한유총이 커왔던 역사를 한번 네.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끌려왔었어요. 그럼요. 늘 인정해요. 예, 단설 유치원 신설 반대 운동 그럼요. 전개해서 예. 관철시켰고요. 유아교육법이 왜 유아교육법이 됐냐면은 영아 유아교육 분리하는 거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영유아교육법이 유아교육법이 됐어요. 강력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후원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이익단체로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립 유치원 문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금기 아닌 금기였습니다. 작년에 박용진 의원님 같은 경우도요. 사실 보좌진이 처음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것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걸고 해보자라고 했답니다. 그때 많은 의원들 걱정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있을까? 네. 학부모님들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겠지로 만족되지 않을 만큼 안심할 수 없을 만큼 한유총은 그만큼 강한 정치 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했다.
정부가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면서 이 강경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는데 이번 대응에 대해서 우리 외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건 자꾸 여야로 나눠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게 학부모들 있잖아요. 얼마나 다수입니까? 이 수많은 다수가 이 소수의 사람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거예요. 왜? 정치권에서 아까 그 교육청 욕하는데 교육청 뭔 죄가 있습니까? 정치인들 불러다가 맨날 야단치고 호통치는데 그 사람들하고 뭐 걔들 이뻐가지고 그렇겠어요? 이런 문제인데 이 정치권에서 또다시 이번에 새롭게 기회가 왔는데 유치원 3법이 있는데 이번에 이거 또 통과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저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는 특히 국회의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뭐 장기정 변호사님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비판도 해주시지만 오히려 칭찬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선다는 것 자체로 쉽지 않은 일이고 앞으로도 국회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원장님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저도 지역 행사에 가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등 돌리기가 쉽지 않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학부모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잘 안 보입니다. 지금에서야 확인한 것이 학부모들의 고충, 그다음에 보육의 공공성이 재차 확인이 된 건데 우리 국회의원들도 지금 이렇게 맞서 싸웠던 이 초심 잃지 말고 유치원 3법 통과까지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네. 최선을 그다음에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한테 그냥 나라에서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떠맡긴 거죠. 알아서 해라 이랬던 건데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게 너무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전체 사립이 이제 전차적으로 공립으로 하면 나가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한다라는 큰 그림에는 목적을. 다들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박용진 의원이 용기 있게 이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낌없이 칭찬을 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이다라고 리스트를 공개한 것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은 그 결과가 한유총 그 인가취소까지 가는 대단히 안 좋은 선례를 민주당 정부에서 남겼다라는 점에서 저는 우리 민주주의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그런 지적도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요. 네. 네.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두루 수렴을 해서 조금 수정 보완할 곳이 있다면 합리적인 결론을 내서 이번에 꼭 유치원 3법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오늘 굉장히 토론 열띤었죠. 지난번보다 훨씬 더. 오늘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어떠셨습니까? 누구보다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았던 저라서 4대강 문제에서만큼은 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고 또 엊그저께 있었던 천당지옥의 경험이 아이 엄마로서의 경험이 우리 보육대란 현실에 놓였던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의 현실과 맞물려서 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또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경청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네.